투자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해보는 시간. 오늘은 금융 투기 역사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주식시장의 버블에 대한 그 연구를 통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예일 대학의 로버트 슐러 교수.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죠. 그분의 책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최근의 책에서 2015년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주식시장은 가격이 너무 비싸다. 버블인 것 같다. 부동산 시장도 버블인 것 같다. 근데 채권 시장이 진짜 버블이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이렇게 버블인데, 채권 시장이 버블이 끝날 때까지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 때까지는 뭐 주식이나 부동산의 버블이 그렇게 깨질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이 인위적으로 만든 버블 영역이다. 채권이 그렇게 비싼 이유는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서 그런 거죠. 채권 사서 돈 벌겠다는 생각이 없는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서 금리를 끌고 내려갔고, 그래서 채권의 버블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 때문에 주식과 부동산의 버블이 생겼다. 그러니까 요거 꺼지고 나면 요것도 같이 꺼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어떤 분이 웹 세미나로 그 로버트 슐러 교수,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했더니 어떤 분이 자기 회사에서 본사에서 로버트 슐러 교수를 웹 세미나에 초청했는데 한번 들어오실 생각이 있느냐라고 저한테 초대장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들어봤더니 뭐 로버트 슐러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지금 주가가 그때도 이제 뭐 그냥 유동성을 풀어가 주가가 마구 올라가고 있던 상황인데 이런 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라고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분의 책도 뭐 여러 권 읽어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대충 아는데, 제가 그날은 조금 놀랍다라고 느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질문을 그렇게 한 것이죠. 이게 버블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하니까, 뭐,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합니다만, 그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은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 혁신이라는 걸 버블이라는 잣대로 그렇게 마구 들이대기는 어렵다. 때문에 지켜봅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그 다음에도 이제 여러 정책 결정자들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 정책을 실제로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저런 단어를 써가면서 저런 문장을 만드는 것일까를 고민해 보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식의 생각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걸 그냥 버블이라고 그냥 두더지 잡듯이 이렇게 잡을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뉘앙스가 상당히 좀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이런 것이죠. 역사적으로 볼 때 개인들의 투기적인 매수세가 강했을 때는 인류 역사에서 거대한 혁신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거대한 혁신의 시대. 제가 오늘 이제 뭐 경제학자라고 해야 되나, 금융 투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3명의 학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게 에드워드 챈슬러라고 하는 뭐 우리나라의 금융 투기 역사라는 책이 번역되어 있죠. 이게 이제 그 튤립 버블부터 시작해서 그 금융 투기에 대해서 쭉 이렇게 몇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튤립 버블이 일어났던 그 1640년대 네덜란드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 이 무역선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군대까지도 가지고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라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무역선과 해군 함정까지 같이 다니면서 인도네시아 무역을 거의 유럽에서 독점적으로 하면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네덜란드였죠. 거기서 버블이 발생해요. 그 다음에 뭐 이 책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1720년 영국의 남해 회사 버블, 그 다음에 1845년 철도 버블, 영국의 철도 버블, 이런 게 다 영국이 사실 1688년에 명예혁명 이후로 이 의회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국왕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의회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이게 이제 경제 활동에서 본격적인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시기인데, 그때 주로 버블이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영국은 버블을 막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어쨌든 이 버블의 시기는 영국의 혁신이 급속도로 확산되던 그런 시기예요. 근데 이제 이 버블을 막으려고 하다가 잘못돼 너무 강하게 막으면 어떤 일까지 생겼느냐면,
영국이 재보험사를 금지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합니다. 의회가. 이게 이제 1740년인가 그럴 건데, 이때 왜 재보험사를 금지했느냐면, 사람들이 재보험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보험을 들고 난 다음에 여기 대해서 재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보험사가 돈을 댕겨올 수 있는 방식이거든요. 파이낸싱 기법으로 재보험이라고 하는 걸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재보험은 어쨌든 뭐 보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재보험사라는 걸 만들어서 당시에 그냥 돈 빌려주는, 높은 금리로 보험사한테 이자를 받으면서 그냥 돈을 빌려주는 이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보험사들이 말도 안 되는 물건을 갖고 와가지고 그냥 재보험사한테 넘겨버리고 그냥 자기는 돈을 회수하고 이런 일이 많았던 거죠. 가령 뭐 백값이 100만 달러인데 이걸 가령 뭐 200만 달러에 쳐가지고 보험을 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재보험사한테 이거 200만 달러요 주고 난 다음에 이 보험을 완전히 넘겨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 나중에 가서 이 배는 고의로 침몰시켜버리고 뭐 이 재보험사는 망하는데, 이 재보험사에 주로 이게 나이 많으신 분들이 노후 자금을 투자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 의회가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투기가 하도 일어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재보험 금지를 시킵니다, 법으로. 이게 한 140년간 지속되는데 투기는 어느 정도 차단하긴 했어요. 근데 이게 결국 어떤 결과를 낳느냐면, 영국 우리 알지 않습니까? 로이드 보험사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보험 왕국이잖아요. 실제로 그 당시까지도 영국은 보험에서 절대적인 그 왕국이었거든요. 근데 재보험을 금지시켜 버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재보험사가 어디입니까? 스위스리, 윈헨리 이런 식이거든요. 아니, 보험은 로이드 영국에서 그렇게 커졌다고 하면서 재보험사는 전부 다 유럽 대륙으로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영국이 재보험을 금지시켜 버리니까 못하니까 유럽에서 재보험사가 커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라는. 혁신의 시대 버블을 막다가는 이거는 당연히 혁신 자체가 무너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이때 우리가 이제 투기라고 하는 걸, 버블이라는 걸 볼 때 두 가지 눈으로 봅니다. 이걸 꼭 막아야 되느냐? 이걸 막아서 과연 우리에게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냐?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모든 버블이 좋은 것이냐? 그건 아니죠. 그건 당연히 아닙니다. 게임스탑 같은 게 그런 것이죠. 이거는 혁신을 내재하지 않은 버블이기 때문에 이거는 잡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80년대 일본의 버블, 혁신을 내재하지 않은 버블이에요. 이 버블은 결국은 끝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아야 되는 버블이죠. 이쪽 버블은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괜히 잡다가 그 혁신의 성과가 다른 데로 다 날아가고 우리는 빈 껍데기만 남을 수도 있다는 식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혁신과 같이 나타나는 버블에 대해서는 이게 나중에 버블인 줄 알면서도, 나중에 버블일 거다라고 후회할 거를 알면서도 그냥 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뭐 흔히 말하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어떻고 4차 산업혁명이 어떻고 이게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거 1990년대 말 2000년 초반에 닷컴 버블, IT 버블에서 나온 거거든요. 당시에 버블인 거 분명했습니다. 근데 그때 나왔던 비즈니스 모델에서 어떻게 보면 빙하기가 좀 있었죠. 빙하기가 한 10년간의 빙하기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완전한 기술을 갖추고 난 다음에 꽃을 피우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미국도 마찬가지였죠. 이 닷컴 버블을 초기에 두드려 잡지 않았어요. 그게 버블이 될 때까지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방치한 그런 모습인데,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볼 때 그 버블이라고 하는 거를 처음부터 두드려 잡아가지고 혁신을 파괴시켜가지고 우리한테 좋은 건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버블의 후유증을 좀 겪더라도 혁신을 그대로 두고 가자라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버블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나쁜 건 아닙니다. 반드시 좋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만 때려잡아야 되는 버블도 분명히 존재하죠. 하지만 혁신을 내재한 버블은 그렇게 두드려 잡는 거 아닌 거는 분명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지금도 우리 알고 있죠. 이게 나중에 가서 보면 야, 그때 버블 아니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버블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경제학자들도 그런 이야기 하는데 지금 버블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저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땐 사랑이 뭔지 모른다라는. 이게 버블의 시기에는 이게 버블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거.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알죠. 지나고 나서 보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현명하게 버블의 시기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버블의 시기일 가능성이 좀 꽤 큰데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게 아까 말씀드린 제가 챈슬러 책부터 시작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챈슬러 책은 제가 꼭 권하는 책인데 왜냐하면 그동안의 금융투기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블로그나 여기저기서 그냥 간단하게 이거 뭐 요점만 이야기하는데 그래가지고는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정말 이 핵심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게 이 책은 그냥 금융투기 역사라고 해가지고 뭐 역사에서 투기의 교훈을 그런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의 원제가, 영어로 된 원제가 금융투기 역사, The History of Financial Speculation, 이거 부제입니다. 부제고, 그 부제 앞에 있는 제목이 뭐냐면, Devil Take the Hindmost라는, 이게 영어적인 표현으로는, 가령 그런 거죠. 결투할 때도 지는 사람은 악마가 잡아간다. 이런 표현도 되고, 그러니까, 꼴찌는 악마가 잡아간다. 악마는 꼴찌를 잡아간다. 아니, 악마가 좀 세계 평화와 그리고 이제 세상이 좀 공평하게 되려고 그러면 1등을 좀 잡아가면 될 건데, 악마는 1등을 잡아가는 게 아니고 꼴찌를 잡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표현으로 이게 그냥 쓰일 때는 빨리빨리 움직여라라는 표현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챈슬러가 왜 이거를 원제로 잡았느냐면 Devil Take the Hindmost라고 하는 악마가 꼴찌를 잡아간다고 하는 걸 왜 다뤘느냐 이런 식의 원제를 다뤘냐면 자기가 다룬 금융투기 역사를 쫙 보니 그 책을 제가 읽어보시라고 권하는 이유가 금융투기 역사에서 끝이 다 있죠. 그 끝은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벌었고 누군가는 돈을 많이 잃었거든요. 돈을 많이 잃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너무 늦게 그 투기판에 끼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1720년에 영국의 남해에서 버블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남해, 남쪽 바다죠. 근데 영국 기준으로 남쪽 바다가 어디냐면 저쪽에 그 대서양, 남대서양이에요. 그러니까 중남미 쪽에 걸쳐 있는 이 바다. 그러니까 당시에 노예 무역이 이제 굉장히 좀 돈이 되는 비즈니스였는데 요걸 영국 정부가 이 독점권을 남해에사에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남해에사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폭락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뉴턴, 만류력 법칙의 뉴턴조차도 이 남해 회사 버블 시기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잃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늦게 뛰어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뉴턴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을 해냈지만 이 사람의 변덕스러움은 내가 계산할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 후회를 하는데 어쨌든 그 챈슬러의 핵심 뭐냐면 우리가 투기를 나쁘다 좋다 이야기하기 전에 늦게 뛰어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게 챈슬러가 원제를 금융투기 역사를 안 잡고 이걸 부제로 돌리면서까지 악마는 꼴찌를 잡아간다를 앞에 제목으로 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챈슬러는 경제학자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경제학자로서는 금융투기 역사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한 사람이 아이켄 그린이라는 학자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두 사람이 그 금융투기 역사에서는 쌍벽을 이루고 있는 학자가 돌아가신 분인데 킨들버그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킨들버그도 비슷한 책을 썼어요. 금융투기 역사. 뭐 광기, 패닉, 뭐 이런 그다음에 뭐 저기 크래쉬와 얽힌 금융투기 역사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제가 제일 이제 눈여겨봤던 대목이 뭐냐면 이 킨들버그도 비슷한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버블이라는 게 왜 나쁘냐? 아니다, 나쁠 거 없다. 버블은 어떤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막 올라가요. 막 올라가다가 버블 올라갈 이유 없이 올라갔다가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했죠. 버블 붕괴. 이게 정말로 경제적으로 봤을 때 나쁜 거냐? 여기서 주식 사서 여기서 판 사람은 돈을 엄청 많이 벌었고 여기서 주식 사서 여기서 판 사람은 돈을 잃었고 그러니까 금융투기도 어떻게 보면 사회의 전체 부가 사라지거나 늘어난 게 아니고 누구한테 부가 몰리고 누구는 부를 잃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 경제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게 과연 나쁜 거냐? 과연 나쁜 거냐? 부가 사라진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 금융 버블을 거치고 나서 버블 붕괴까지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잃었느냐? 경제적 아니단 말이죠. 근데 왜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되느냐? 한 가지는 조심해야 된다고 킨들버그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 돈 벌고, 그러니까 이 사람, 여기서 산 사람의 돈을 여기서 판 사람이 가져간 거죠. 이쪽 주머니에 있던 돈이 저쪽 주머니에 넘어간 겁니다. 그게 버블과 버블 붕괴인데
이게 왜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역사상에서 경제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킨들버그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돈을 빌려서 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산 사람이 여기서 팔았다. 이 사람 돈 벌었어요. 근데 여기서 산 사람이 자기 돈만 가지고 했다고 한다면, 돈을 빌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냥 돈을 잃고 끝나는 거예요. 개인적인 비극으로 끝날 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돈을 빌려서 했다고 치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개인적인 비극이 아니고 돈을 못 갚기 때문에 그 돈을 빌려줬던 금융기관들이 부도가 나겠죠. 그러면 금융기관들이 그 부도 순간에 직면해서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회수할 수 있는 모든 돈들은 다 회수해요. 그러면 저기저기 돈 빌려갔던 사람들이 이 돈을 갚지를 못해서 부도나고 그냥 도미노처럼 도미노가 무너지듯이 무너지는 게 이게 이제 금융투기에서 나타나는 가장 나쁜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만약에 금융투기의 버블에 신용이라는 게 안 들어갔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끌, 비투 이런 게 안 들어갔다고 한다면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비극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이죠. 일본은 왜 저렇게 됐겠습니까? 일본은 1980년대 버블이 일본을 파괴시켰다. 버블 때문에 파괴되느냐? 핵심은 킨들버그 이야기하듯이 그 버블의 과정에서 빚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비극이 생겼다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이먼 민스키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민스키 모멘트 이런 표현을 쓰는 걸로 유명한데, 물론 이 민스키 모멘트를 다룬 책은 없어요. 아주 짧은 논문입니다. 아주 짧은 논문입니다. 근데 굉장히 유명한 이유가 이 버블과 버블 붕괴 역사의 전 역사를 거쳐서 나타났던, 아까 챈슬러가 했던 이야기랑 킨들버그가 했던 이야기를 묶어 나서 하나의 그걸 모델처럼 만들어 놓긴 했죠. 물론 뭐 민스키는 그런 모델을 이야기한 적이 없고, 그 본인이 이렇게 저렇게 이제 글로 서술해 놓은 걸 우리가 요 순간이 민스키 모멘트다. 요 순간에 무너진다. 뭐 이런 식으로 정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민스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실수요자가 자산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 특별하게 팔 이유도 없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별로 무관심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 단계는 어떤 사람들이 사느냐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돈이 많기 때문에 별로 뭐 그렇게 뭐 떨어진다 팔아야지 이럴 이유도 없고, 뭐 자기가 그거 굳이 안 팔아도 저기 다른 자산들이 꽤 있어요. 근데 마지막 단계에서 돈을 빌려서 이제 다른 자산이 없고 돈을 빌려서 이 자산을 사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여기서 이제 자산 가격이 좀 떨어지게 되면 이 사람들은 자기 갖고 있는 다른 자산을 팔지 않고서는 그걸 갚을 능력이 없다라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이게 가격이 하락폭이 좀 커지게 되면은 이 마지막 단계에 참가한 사람들이 결국은 이 버블의 붕괴를 낳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먼 민스키가 하는 이야기도 결국은 돈을 빌린 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마지막 순간에 돈을 빌린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가격 하락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전 세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직까지 이 단계는 안 들어갔어요. 게임스탑 정도 한 종목이 문제로 됐지만 미국도 지금 그런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계속 하다 보면 그런 일에 직면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들어가 보기 시작합니다. 중국은 이미 긴축을 시작했어요. 뭐 신문에 보면 중국 긴축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중국도 금융투기 역사, 이거는 인류에서 그동안 여러 번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투기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는 B2 영끌이 사회 시스템을 얼마나 파괴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당한 것도 전적으로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나라가 이제 이걸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중국도 이제 긴축을 시작한 것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는 뭐 신용대출 해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신용대출 금리를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올리고 있어요. 이게 다시 내려갈 거냐? 중앙은행은 어쨌든 돈을 풀어가지고 자산가격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어. 그밖엔 방법이 없지 않나? B2 영끌이라도 해서 내가 편승해야지. 지금 그런 시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는 B2 영끌은 사회 시스템에 굉장히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되면 이제는 관리합시다. 신용대출 나간 거
한꺼번에 확 끊어버릴 수는 없다. 일본은 마지막 순간에 한꺼번에 확 끊으면서 그게 버블이 곧바로 붕괴되는 결과를 낳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줄여가는 거죠. 어떻게 줄이겠습니까? 금리를 계속 올리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B2 연끌을 줄여나가는 그런 행동을 하도록 권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세일러 교수라고 몇 년 전에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이 있죠. 이분의 대표적인 책이 넛지라는 책입니다. 넛지가 뭐냐면 쿡쿡 지른다라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아이, 싫은데? 그래, 그럼 이런 면도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럴만도 하네. 그래서 자기가 마음이 내켜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정말로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 전에 경제학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게 사람인지 원숭인지 침팬지인지 구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될 거야, 경제가. 이런 식의 이야기의 핵심이었는데 이게 그 behavioral finance 쪽에서는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진짜로 경제 정책이 그렇게 먹힐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도록 은근슬쩍 권해야지 그걸 대놓고 두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일본이 버블 붕괴는 대놓고 두드리다 그러는 사람들이 행동을 안 바꾸니까 그냥 다 막아버린 거예요. 대출 금지. 대출 나갔던 거 다 상환 받으라. 이렇게 하니까 한꺼번에 무너진 거죠. 근데 그런 식의 어리석은 행동은 안 할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뭐 신용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그런 것이죠. 그거 빚 좀 줄이는 게 어떨까요? 그 빚 빌려가지고. 뭐 부동산이 어쨌든 뭐 대출을 갖고 하는 건데 주식은 사실 주식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원칙은 주식은 자기 돈으로 한다라는 거거든요. 빌린 돈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 근데 그게 오랫동안 역사에 걸쳐가지고 본인들이 느끼신 게 있겠죠. 그래서 그 주식은 빌려서 하지 말고 자기 돈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주식 투자에 대해서 넛지한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 1번 원칙은 자기 돈으로 하는 것이다. 저축한 돈으로 하는 것이다. 그게 1번 원칙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